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픈 경험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울비라는 학자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울비라는 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앙 같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아동기 시절의 어떤 아픔들이 자라나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안전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햇살도 잘 들어오고 높은 공간에 배경으로 다른 건물들도 보이고 조명도 좋고 편안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안전하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이렇게 보면은 경계가 무너졌던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그 보울비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일인데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낀다라는 건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른들만 알아야 되는 일들이 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합시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경계 설정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 이게 내 책임이구나, 우리 집에 큰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 경계의 무너짐 속에서 과도한 책임감을 많이 갖게 되면은 감정에 대한 경계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슬픈 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사실 아이 때문이 아니거든요. 어른들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 감정의 책임까지도 자기 거라고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경험의 척도는 이 아이가 어릴 때 그 고통 속에서 과연 경계가 건강했는가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전함이 없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서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정서 교류 속에서 무시당했던 경험들, 내가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너 나 바쁜 거 안 보이니? 그러니까 물론 바쁠 수 있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따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수도 없이 반복된 관계. 그래서 대부분의 내가 아동기 시절에 유의미한 타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수용받고 공감받고 인정받았던 경험이 희박했던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공감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도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 상태가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두 가지 어려움은, 이들은 안전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 지금 현재. 두 번째는 대인관계 속에서 정서 조율이 조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신념이라는 우리의 성격 구조가 굉장히 리지드해져요. 경직돼요. 세상이라는 곳이 참 안전하지 않은 곳이구나, 나는 관계 속에서 결국 혼자 남겨지겠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다면 나를 좋아하지 않겠구나 라는 이런 신념들이 굉장히 견고해지면서 단단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건강한 신념들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아동기 시절에 너무나 힘들었었던 만성적인, 그러니까 관계상에서 한 번의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늘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무시당함, 그리고 정서적으로 돌봐지지 못한 이런 경험들은 이런 경직된 신념을 낳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조용한 회복이라는 책을 쓰면서 책의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 암묵적 기억이거든요. 과거의 사건은 분명히 끝났고, 나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 사회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고, 또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적인 어떤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었는데, 왜 가끔씩 나는 이렇게 내 삶이 힘들다고 느낄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입양원에 봉사교육을 한 3년 정도 나간 적이 있어요. 입양원에 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입양하신 부모님들과 대상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과 혹은 직원들과, 그리고 이제 입양원에 오는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를 훈련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연말이 되면 모두를 모아놓고 그 입양원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런 행사를 해요. 저도 이제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맨 앞자리에 이제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가서 앉아있는데, 9살에서 11살 고쯤 된 아이들이 한 10명이 쪼르륵 무대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합창을 하는데,
있는데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아이들이 너무 맑은 목소리로 합창을 하는데 갑자기 걔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안목 기억 속에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었냐면 깔끔하게 아주 예쁘게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던 그 아이들의 틈에 저의 이미지처럼 하나 떠오른 게 너무나 초라하게 외로워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목 기억 속에 남아져 있었던 제 어린 시절이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이 상실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에게 모두 상실이 있고 이 상실은 저마다 큰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대할 때 애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눈물이 난다. 그런데 이 눈물이 30분이 난다면 30분을 울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줄여서 울려고 한다는 거예요. 30분의 눈물을 20분으로 줄여 울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인류학적으로도 많은 인간들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오면서 내 아픔과 고통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일어난 많은 일들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당신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가장 믿을 만한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슬픔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 그래서 애도 상담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스트레스라든가 그때 느꼈던 고통을 충분히 방출시켜 놓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몸에 쌓여서 뭔지 모르지만 신체화된 증상으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급했던 학자가 바셀 밴데어 코르크라는 학자였었죠. 트라우마를 연구했었던 이분이 우리의 감각을 인식하는 거, 우리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빨리 나아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느끼는 이런 느낌들이 그냥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상실에 대한 슬픔이구나. 이걸 슬픔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 더 나아가서는 자기 연민.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이 물론 과거에 끝난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시점까지도 침투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떠올라서 내가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연민 어린 태도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다라는 믿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자기 자신, 대인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참 쉽지 않을 텐데 유년기의 아픔을 극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벤자민이라는 학자가 상호적 인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recogni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서로를 존재로 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반대로 나를 정말 존중해주는 태도로 나를 대해준다라는 게 얼마나 치유적인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임상과 훈련을 받을 때였었는데 소마틱 익스피리언스라는 SE라는 신체 감각을 활용해서 트라우마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그때 외국에서 온 지도자가 저희 앞에서 상담을 직접 보여주시는데요. 한 분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앞에 앉혔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이 공간에 어디에 앉고 싶으세요? 전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상담을 가면 상담자 선생님 자리가 있고 내담자 자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어나시더니 자, 이 공간에 의자들이 있는데 어디가 선생님에게 편한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오신 내담자는 탐색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탐색일 수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앉았잖아요. 저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분이 앉으셔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저는 어디에 앉는 게 편안하세요?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그 다음에는 거리를 조절해요. 제가 이 정도로 가까운 게 괜찮으세요? 제가 약간 더 뒤로 물러날까요? 경계를 세워주세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택권을 준다. 두 번째는 경계를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가장 믿어야 되는 대상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은요. 고통의 깊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이 고통의 깊이가 클수록 어떤 경험이 있냐면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 몽둥이를 들 때 잠시만요 아빠. 내가 지금 그 몽둥이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선택할 수 없었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경계라는 것은 내 몸인데 내가 원치 않지만 몽둥이가 나를 향해 다가올 때 내 경계가 무너지죠. 이런 경험들은 어른이 되어서 자꾸만 이 관계를 두 가지로 생각해요. 내가 지배하는 것인가 내가 복종당하는 관계인가. 그런데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는 질문이 어디에 앉고 싶으세요? 당신은 여기서 안전하게 당신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기를 바라세요? 라는 이 경계를 줌으로써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이미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놀라운 현상들을 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배우고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써야겠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도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친구가 어릴 때 아픔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현아, 오늘 네 생일이고 우리 오늘 좋은 날인데 너에게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가 오늘 하고 싶은 일은 뭐야? 이렇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연락을 잘 하고 싶은데, 경계라는 건 연락도 경계잖아요. 내 바운더리. 내가 미리 연락하는 게 너는 좋니? 아니면 번개를 쳐도 좋니? 아주 일상의 질문이지만 그 사람의 선택권과 경계를, 바운더리를 지켜준다는 의미에서는 불안한 사람들,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땐 아주 중요한 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무의식적인 침투가 오거든요. 아이들이 합창하는 거를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저는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제 눈물의 의미를 알기까지 몇 분은 걸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스스로의 노력에서 중요한 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과거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스톡되어 있구나, 걸려 있구나, 지금 나는 참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남아있구나, 체내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지하실에 살아서 는데 그 지하실에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지하 주차장 같은데 그거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과 함께 동굴 같은 느낌과 함께 곰팡이 같은 냄새가 이렇게 나잖아요. 저는 지하실에 살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그 느낌 싫어하고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그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싫어하고 있구나, 여기 내가 뭐가 있구나 라는 걸 첫 번째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인정하는 거. 우리가 상실의 사건을 다룰 때도요, 모호한 상실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잃어버린 건지 있는 건지 아주 모호할 때가 있는데, 이건 왜 인간에게 힘드냐면 애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상실이구나, 나 그때 아팠구나, 나 맞았구나,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명확하게 아는 거, 그게 저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의 작은 경험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기도 한데, 건강한 사람의 그 대체 애착을 만나는 거. 저는 그게 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처음부터 영성으로 가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를 믿지 못했고 세상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한 번에 초월적인 나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라든가 아니면 좀 비용을 내더라도 상담자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여전히 내게 미방출된 상태로 남아있는, 내 몸에 남아있는 그 아픈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보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후련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 그 기억에서 떨쳐내지 못할 거야, 나는 계속 상처받은 채로 자존감 낮은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라고 체념하듯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마고라는 대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창시하셨던 하빌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첫 번째 그 PhD 공부를 할 때 들었던 수업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기억이 나요. 하빌 박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기가 엄마하고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엄마와 하나라는 정서감을 경험했던,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인기의 애착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독립된 존재의 경험이었잖아요. 이건 자율성이죠. 합일된 감정은 연대감이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났죠.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유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교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분의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냈어요.
찾아냈기 때문이거든요. 이분이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을 비극적인 낙관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프랭클 박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보면 하루라는 조건된 시간 속에서 아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는데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아주 작더라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를 찾아보는 거.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아침 9시에 시간을 맞춰서 일어날 거야. 이게 주체성이죠. 점심 되면 밥 먹어.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1시에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을 거야. 이렇게 아주 작은 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대감인데 지지적인 타자하고의 경험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 부탁이에요. 친구야,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끔씩 너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싶고 내 얘기를 네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대신 나도 네 얘기를 좀 들어줄게. 우리 그런 관계를 좀 맺어보자 하는 그런 동호회 활동 혹은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스스로 좀 찾으려는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상처받았지만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힘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라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주체성의 노력들이죠. 일상의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씩을 찾아서 해보는 거. 근데 그게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무슨 주체성을 얘기하지만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체성을 주거든요. 작더라도 그거를 해보는 거, 그리고 대체 애착을 만드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믿음인데요. 결핍의 믿음이에요. 저는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조용한 회복 책을 쓸 때 굉장히 고마웠던 부분이 뭐냐면 수많은 사례들이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만나왔던 너무 많은 사람들은, 저는 중재자기 때문에 저한테 좋은 일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다거나 아니면 나는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들다를 오시는데,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듣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그 안에 결핍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결핍이 대부분 치유의 과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조직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친구로부터 뭔가 존재감을 확인하지 못해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괜찮아, 나 아직 잘 살고 있어, 그 네프라는 학자의 자기연민의 개념이 이 몸속으로 이미 탑재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인생에 결핍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결핍을 자원화했던 사람들이에요. 나 아팠지. 그렇지만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몸이 너무 아팠었기 때문에 나 몸이 아픈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연민이 있어. 나는 어릴 때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어. 엄마 아빠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나는 늙고 병든 할머니가, 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길러준 그 사랑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길거리에 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리어카 끌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가지를 못해. 내 할머니 같아서, 내 할아버지 같아서. 이렇게 결핍이라는 게 내 삶의 아픔으로만 남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결핍은 놀라운 성장의 자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제 삶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만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